자, 이번 시간은 이제 균형의 결정 변동에 관한 주제 보시게 될 거예요. 얘는 이제 두 가지 유형이에요. 그래서 균형의 결정 얘기가 짝수의 차에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균형의 변동 얘기가 거의 100% 홀수의 차에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번갈아가면서 출제하는데 일단 다 계산 문제까지 짝수의 차까지 문제까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균형의 결정이라고 하는 간단한 얘기야. 수요 공급이 만나는 점이 어떻다? 균형점이 되게 된다. 균형점에 대응하는 가격을 균형 가격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균형점에 대응하는 거래량을 균형 거래량이라고 부르게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는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가 만나는 점, 이퀄, 같아지는 그 점이 어떻다? 균형점이 되게 된다. 그래서 이게 곡선으로 표시하면 이런 식이라고요. 수요 곡선하고요.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이 어떻다? 균형점이 되게 된다. 이걸 달리 표현하면 수요 함수와 공급 함수가 만나는 점, 같아진 점이 어떻다? 균형점이 되게 된다라고 해서 항상 이제 균형의 변동 얘기, 균형점이 세팅이 된 상태에서 수요 공급이 만나서 하나의 균형점이 완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수요 또는 이제 공급의 변화 등이 발생하게 되면 이게 이제 균형점의 변화가 발생할 테고 시험 문제에서는 이 균형점의 변화에 따라서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의 변화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구성을 하죠. 이건 문제 가지고 바로 확인을 해 보시게 될 텐데요. 먼저 이런 식의 문제가 여러분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28회 때 문제하고 30회 때 문제인데 28회 때 문제가 가장 전형적인 문제가 되는 거야. 해서 공급 함수가 EP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수요 함수가 두 개가 있어요. 해서 수요 함수가 QD1과 QD2로 구성이 된다. 해서 첫 번째 균형점, 뭐 T 시점, T 플러스 1 시점 다 필요 없는 소리고 첫 번째 균형점은 공급 함수 QS하고 QD1이 만나는 이 점이 어떻다? 균형점이 되게 된다. 그래서 그냥 간단히 이퀄 하면 돼. EP 이퀄 뭐가 된다? 900 마이너스 P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아주 단순한 주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P로 정리하게 되면 3P는 뭐가 된다? 900. P는 얼마가 되고 300이 될 테고 300을 여기다 그대로 대입하면 되는 거야. EP에다가 또는 여기다가 300을 대입하게 되면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600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은 300이 되게 될 테고 거래량은 얼마? 600이 되게 된다. 이게 이제 가장 무난한 형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슈 QS, 공급 함수는 변화가 없고 QD2라고 하는 거 같아지는 점이 어떻다? 균형점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해서 EP는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1500 마이너스 P라고 하는 거, 이 같아지는 점 해서 결국은 정리하면 3P는 얼마가 되고 3P는 1500이 되니까 P는 300이라고 하는 거,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은, 자, 거래량은 얼마? 300을 대입하게 되면,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됩니다. 300을 대입하면 거래량은 얼마? 잘못됐다? 지금 뭔가 잘못됐는데, 500이 돼야 되죠? 3P는 1500이니까 뭐가 잘못됐지? 잠깐만 있어봐요. 자, 2P는 1500 마이너스 P라고 돼 있으니까, 자, 요걸 P를 넘겨주면 3P는 1500. 뭐가 문제가 됐지? 가만히 있어봐요. 지금 여기 이 300이 맞는데 300. 그 다음에 거래량은 600. 아까 앞에 산수를 잘못했나 보다. 다시 2P는 900 마이너스 P. 그럼 3P는 900, 300이고. 자, 잠깐만. 2P는 바보처럼 다시 할게요. 산수하다 보니 이게 개작살 나네. 자, 그래서 2P는 900 마이너스 P라고 하는 것. 그래서 자, 첫 번째 균형점을 보게 되면은 3P는 900이 될 테고 P는 얼마가 되죠? 300이 되게 될 것이다.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은 300을 그대로 넣어주면 얼마? 600이라고 하는 거. 이게 첫 번째 균형점. 똑같이 EP는 1500 마이너스 P라고 하는 거. 3P는 1500이 되고 P는 얼마? 500이라고 하는 거. 3, 5, 15니까 500. 거래량이라는 것은 1000이라고 하는 거. 자, 요게 기본 구조. 그래서 가격은 200이 상승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거래량은 얼마? 400이 증가하게 된다 해서 답은 2번 이렇게 구성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 유형이에요. 그래서 보통 문제를 구성할 때 이런 문제처럼 QS라고 하는 거, 공급 함수를 그대로 변화를 주지 않고 수요 함수를 변화를 준 케이스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나올 문제 빤하죠. 이 문제가 다시 나오게 되면, 자, 뭐를 그대로 두고 수요 함수를 하나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공급이 두 개가 변화가 있다. 했을 때 두 개의 균형점이라고 하는 것을
따져 묻는 방식에서 이렇게 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 구성이 되게 될 테고, 그 다음 문제까지 가서 볼까? 이게 좀 어렵게 나왔어. 30회 때 문제가 까다롭게 나왔는데, 자, 어떤 도시의 이동식 2임대주택 시장의 수요함수 800-2p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자, 함수로 준 게 아니라 P1은 200, 그냥 200을 그냥 줘버린 거야. 그래서 200을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균형점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첫 번째 균형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P1이 200일 때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200을 넣게 되면은 400이 되나요? 400이 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가격이 P2가 300이 됐을 때, 공급함수가 자 300이 됐을 때 거래량 300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거래량이라고 하는 것은 200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거래량은 얼마? 200 감소까지는 해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뭘 물어봤냐면 공급 곡선이 완전 탄력적이다, 완전 비탄력적이다. 요거 이렇게 가야 되지. 우리가 자 탄력적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 수평선은 어떻다? 탄력적이다. 그 다음에 수직선을 가리켜서 어떻다? 비탄력적이다. 근데 이제 요거에 P라고 하는 게 세로축이 될 테고, 가로축은 뭐가 된다? Q가 되게 된다. 이런 식이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급 함수는 P1은 200이거나 P1은 300이거나 이런 식의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다? 완전 탄력적이다 라고 하는 거. 200 함수에 그 다음에 완전 잠깐만 완전 공급 가격에 대해서 지금 뭐가 돼야 되지? 잠깐 헷갈리네. 다시 가보십시다. 지금 보게 되면은 가격이라고 하는 거, 공급 곡선이라고 하는 것은 가격과 무관하게 지금 변화가 없죠? 자, P1은 200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가격은 무조건 200이 되게 된다. 가격이 전혀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거. 가격이 변화가 없다. 지금 다시 가십시다. 이게 200 감소까지는 했어요. 몇 번째 풀면도 헷갈리네. 자, 공급곡선이라고 하는 거. 공급곡선. 지금 보게 되면은, 자, P1은 P, Q 이렇게 되게 되면 P1은 200. 이 맞나요? 이 200. P2, S2에서 300. 맞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자료를 잘못 만들었나요? 한번 체크를 해 주실래요? 교재를. 지금 제가 갑자기 멘붕이 왔어요. 기본서를 한번 체크를 해 주세요. 지금 제가 뭘 놓쳤지? 자, 전형적인 문제 유형인데. 여러분, 전에 봤던 자료 중에서 이게 지금 완전 탄력적이죠? 지금 제가 오타를 냈죠? 유형집에 오타를 내서 지금 말이 안 되게. 그래서 이 수정, 제가 이제 인쇄대 나올 때는 완전 탄력적이 돼야 되죠. 지금 이제 다시 그림을 보게 되면은, 자, P200이라는 것이 있고 300이라는 것이 있는데, 공급 함수는 첫 번째 P1은 200이 될 테고, P2는 얼마? 300에서 좀 특이했던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보실까요? 자, 그림 자체 가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타를 내서 저도 헷갈렸어요. 자, 지금, 자, 가격이 있고 거래량이 있다. 근데 S라고 하는 게 이렇게 돼 있다고요. S라고 돼 있으면 가격이 200이다 라고 하면 어떻다? 이때는 완전 탄력적. 자, 이렇게 그어져 있다고 300이다. 그러면 어떻다? 완전 탄력적에서, 지금 잘못 제가 표시를 해놔서 저도 헷갈렸어요. 그래서 200 감소에 완전 탄력적. 다시 갑시다. 다른 건 다 별 문제가 안 돼. 제일 처음에 넣었던 건 그냥 P1은 여기다 넣어주고 P2를 넣어주면 되는 문제다. 그래서 200 감소의 문제는 단순했었고요. 그러면 공급은 가격에 대해서 자, 수평선이기 때문에 어떻다? 완전 탄력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요렇게 좀 특이했던 문제고요. 앞으로 내릴 수 있는 문제는 역시 동일한 논리 구조입니다. 지금 30회 때 힌트를 준 건데 이 문제를 통해서 추론해 내릴 수 있는 것이 뭐가 돼요? 자, 요렇게 자, 그 수요 함수를 하나만 주고 공급 함수를 두 개를 주는 방식으로 구성을 합니다. 다시 다른 거 다 빼버리고요. 지금 이 문제에서 논의 핵심 이슈는 이렇게 단순하게 가시면 되는 거지. 자, 수요 곡선이 됐든 공급 곡선이 됐든 수평선이 되면 어떻다? 완전 탄력적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완전 탄력적을 예시를 했던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 짝수회 때 나왔던 문제 유형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검토 드리게 될 주제가 지금 이제 수요 공급과 수요와 공급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그림은 되게 복잡하게 돼 있는데 자, 기본 개념부터 먼저 확인을 해 드릴게요. 자, 수요 증가 이미 다 공부했던 거야. 수요 곡선이 우상향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을 어떻다? 수요가 증가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서 공급은 자, 첫 번째 가볼까요? 요렇게 공급 함수하고요. 수요 함수. 첫 번째 균형점 여기입니다.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은 가격은 상승하게 될 것이고 어떻다? 거래량은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게 가장 기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는 뭐 너무 간단한 주제이고요. 자, 지금 논의할 쟁점이 뭐냐면은 자, 여러분 자료 보니까 부동산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 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시장 균형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걸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그 자료에다가 탄력적일수록 밑줄, 비탄력적일수록 밑줄 요거 해놨다고 시험 문제에서 거의 한 문제 구성이 되고 수험생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문제가 이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수요가 증가한다. 두 가지 그림으로 가야 돼.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 자,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전제했을 때 공급이 탄력적인 경우가 있게 될 것이고요. 공급이 탄력적인 경우가 있게 될 것이고 공급이 어떻다? 비탄력적인 경우가 존재한다. 요렇게 그림을 그려야겠구나. 그래서 요렇게 그리게 되면 공급이 탄력적이다라고 했을 때 수요가 증가할 때 어떻다? 가격이라는 것은 변화가 없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테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급이 자 비탄력적이면 어떻다? 첫 번째 균형점이 이거하고 이 흰선이 첫 번째 균형점, 두 번째 균형점 위쪽 올라가거든요. 가격은 어떻다? 상승하게 된다. 이걸 문장으로 표현을 하게 되면 자,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어떻다?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이게 지문 형태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탄력적일수록 비탄력적일수록 이런 표현만 나오게 되면 무조건 두 개를 다 그려봐야 돼. 완전 탄력적인 경우하고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 그래서 완전 비탄력에 가까운 것을 뭐라고 합니다? 비탄력적일수록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그림 다시 한번 요 개념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문에서 자, 수요가 증가할 때라고 이렇게 전제를 깔고 있어. 자, 수요가 증가할 때라고 하는 거. 자, 수요 곡선이라고 하는 것이 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일단 그림을 그려 주셔야 됩니다. 자,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수요가 어떻다? 증가하게 된다. 요렇게 그려놓고 나서 공급이 탄력적인 경우 하나 전제해 보고요. 그다음에 공급이 비탄력적인 경우 이렇게 두 개를 그려본다고. 그러면 첫 번째 균형점 여기였었죠? 공급이 탄력적이라고 한다면 수요가 증가해도 어떻다? 가격은 변화가 없다. 거래량만 어떻다?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공급이 비탄력적이다라고 전제를 깔게 되면 자,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서 어떻다? 가격은 상승하게 된다. 그래서 이걸 문장으로 표현하면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어떻다? 균형 가격이 상승하게 된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무조건 두 개를 그려봐야 돼. 완전 탄력과 완전 비탄력 두 개를 그려보면 얘기가 다 끝나게 됩니다. 똑같은 논리 구조로 공급의 증가라고 하는 것을 검토를 해볼까요? 공급의 증가라고 하는 개념, 공급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 오른쪽 아래로 이동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바로 공급의 증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 스토리 자체가 이렇게 논의를 삼게 되죠. 공급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자, 근데 요거는 이제 부차적인 얘기고 또 그려봐야 돼. 자, 공급이 증가한다. 공급이 증가하게 된다. 들여보고 나서 자, 스토리를 두 개로 나눠 가야 되죠. 자,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일 때, 수요가 완전 탄력적일 때 두 개의 경우수를 가지고 보겠습니다. 자, 공급이 증가할 때 만약에 수요 곡선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이 크게 하락한다라는 명제가 있으면 첫 번째 S0, S1, S0, S1 이런 식이 되거든. S0에서 S1으로 공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비탄력적이면 어떻다? 가격이 하락하게 될 것이고 탄력적이면 어떻다? 가격은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거, 요렇게 그림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요 문제는 올해 특별한 사정수 100% 나올 거예요. 왜냐면 지금 앞에서 자, 균형적인 변화와 관련해서 수요 함수, 공급 함수 같아지는 거, 이게 짝수의 차에 하나도 그러지 않고 짝수의 차에 나오는 문제고, 그 다음에 홀수의 차에서는 항상 되는 게 뭐라고요? 이렇게 탄력적일수록 또는 비탄력적일수록 이런 표현을 딱 던져주게 되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이 탄력적일수록 비탄력적일수록 이런 지문만 나오면은 막 고민을 해. 막 삐뚤 이렇게 얘기하다니까 요거 뭐지? 요걸 그릴 때 요게 약간 탄력적일수록 약간 이지랄을 하고 있다니까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완전 탄력과 완전 비탄력 두 개를 비교해서 완전 비탄력에 가까우면 거기 뭐가 된다? 비탄력적일수록 이런 말이 될 테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뭐가 되냐면은 지금 자 탄력적일수록에 가까우면 어떻다? 완전 비탄력에 가까우면 비탄력적일수록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두세 개 그림을 경우의 수로만 따져봐야 돼. 무조건 다 맞출 수 있어요. 이게 이 문제는 지금 문제 구성할 때 비탄력적일수록 탄력적일수록 이 얘기 나오면 거의 답을 뽑을 만큼 유형화돼 있어. 근데 수험생들 입장에서는 이걸 못 풀어. 그냥 맨날 마음이 조마조마해져요. 아니요, 그냥 아예 마음의 준비하셔야 돼. 그래서 지금 제가 중간에 온갖 얘기 다 생략해버리고 문제 딱 두 개만 던져놓은 이유가 지금 문제 경향상 이 정도면은 거의 수험생들 손도 못 대고 작살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균형의 결정 변동에서 자 두 가지 유형의 문제 자 설명드렸습니다. 해서 이렇게 두 가지 문제 형태로 봤었고요. 자 바로 이어서 검토 드리게 될 게 부동산 경기 변동 등에 관한 주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시게 되면 상당히 제가 업그레이드를 많이 시켜놨어요. 그래서 순환적 변동해서 콘주키 이렇게 돼 있죠. 콘주키. 자, 해서 경기 변동이라고 하는 게 이런 식이라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데 이게 이제 콘트라티에프 파동이라고 하는 거, 주글러 파동, 그 다음에 키친 파동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 거기 제가 써놨어요. 콘트라티에프 파동 같은 경우는 48년 내지 60년 주기의 파동이다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주글러 파동 10년 주기, 키친 파동 40개월. 근데 숫자는 신경 쓰지 말고 스케일 큰 거, 가장 긴 파동을 가리켜서 컨트라티브 파동, 그 다음에 주글러 파동, 그 다음에 뭐가 된다? 키친 파동. 순서만 기억을 하시면 돼. 콘주키 이렇게 외우시면 돼. 그래서 지금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게 한 60년 가까이 주기로 이런 모습을 보이면 이걸 컨트라티브 파동이라 부를 테고, 10년 주기라 이런 모습을 보이면 주글러 파동이라고 부르게 될 테고, 10개월 단위가 되면 어떻다? 키친 파동에서 첫 번째 26회 때 나왔던 주제 콘주키라고 하는 거,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콘주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 자, 그리고 실제 시험 문제 출제 포인트 부동산 경기 변동의 특징 7년 동안 두 번 답을 뽑았던 주제. 자, 이런 일반적인 경기 변동에 비해서 부동산 경기 변동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주기 길고 진폭 크고 불규칙적이다. 이게 지금 시험 문제 반 정도를 차지하는 게 콘주키 얘기에 이어서 지금 나왔던 것이 부동산 경기 변동만의 특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부하다 보면 말이 안 되는 걸 아셔야 돼. 뭐가 말이 안 되냐면, 자 보십시다. 지금 컨트라티브 파동은 60년 가까운 주기라고 그랬어. 그럼 부동산 경기 변동은 더 주기가 길다는 얘기인가? 그렇게 가지 말고 그냥 콘주키라는 개념이 일단 일반 경기 변동에서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이 중에 어느 것과 비교를 한 것인지 모르겠지만은 부동산 경기 변동은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서 불규칙적, 주기 길고 진폭 크다라고 하는 거, 이걸 가지고 두 문제나 답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의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콘주키랑 같이 세팅돼 나왔던 것이 여러분 자료에 인플레이션 나와 있죠. 자, 물가 수요가 증가해서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인플레이션. 이건 좀 쉬운 거야. 근데 지금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디플레이션이라고 해서 수요가 감소해서 물가가 하락하는 현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이것을 가리켜서 지금 디플레이션이라고 부른다. 해서 인플레이션에 대응하는 개념이 뭐가 된다? 디플레이션이라는 개념이 되게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불황 속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 일본에서의 경기 변동 얘기를 가끔 예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제목 외워야 돼. 인플레이션, 자 수요 증가, 물가 상승. 이에 비해서 디플레이션은
최악은 수요 감소, 물가 하락이라고 하는 것. 이에 대응해서 최악이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불황인데 수요는 감소한데 오히려 물가는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하여튼 지금 콘주키 얘기하고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을 가지고 과거에 한 문제 구성이 됐고요. 해서 콘주키 얘기 보셨고 그 다음에 일반 경기변동의 특징 출제 포인트 그 다음에 용어 중에서 인플레이션, 수요 증가, 물가 상승, 디플레이션, 수요 감소, 물가 하락 이에 대한 스태그플레이션은 지금 이제 불황 속에서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을 가리켜서 스태그플레이션 해서 이렇게 좀 늘려봤고요. 그 다음에 국면별 특징이라고 하는 거, 요게 이제 또 하나의 출 포인트가 되죠. 그래서 요 문제는 이제 거저주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확장기하고 수축기라는 용어를 썼었어요. 확장할 때는 어떻다? 바로 최저 하한선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수축기는 어떻다? 상한선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식이죠. 지금 여기서는 용어가 회복기, 상향기, 후퇴기, 하향기 이런 용어를 쓰는데 이게 제일 많이 쓰는 용어인데 시험에 따라서 이 용어를 달리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접근을 해 가야 될 거냐? 올라갈 때, 자, 3달 전에 거래가 됐다. 그리고 모든 시장 참여자가 올라간다는 사실을 모두가 다 알고 있다. 그러면 최소한 3달 전보다는 지금 비슷한 물건을 거래할 때 어떻다? 그보다는 높게 받아야 되지 않나. 최소한 그만큼 받아야 된다. 이게 한선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대응해서 내려가는 시장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러면 어떻다? 바로 상한선으로서 의미다. 3달 전, 지금 시장에 물건이 가격이 다 빠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3달 전에 거래가 된 가격이라고 하는 거 어떻다? 이때는 자 바로 상한선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해서 그럼 이렇게 만듭시다. 자 확장기는 올라가는 시장이죠. 그러면 어떻다? 하한선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수축기에는 어떻다? 수축기에는 상한선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확하수 그 다음에 뭐가 있지? 상 이런 식으로 확하수상 이런 식으로 그냥 외우시면 돼. 발음 안 좋은데 발음 방법이 없어. 확장기에는 어떻다? 하한선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자 수축기는 어떻다? 상한선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는 확장기 수축이란 말을 쓰지 않고요. 상향시장, 회복시장, 후퇴시장, 하향시장 이런 표현을 쓴다고. 근데 이 용어들이 조금씩 바뀌니까 여기에 현혹되지 말고 올라가냐 내려가냐 판단하는 올라갈 때는 어떻다? 올라갈 때는 하한선, 내려갈 때는 어떻다? 상한선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실 부동산 경기 변동 영역에서 지금 부동산 경기 변동 불규칙적이고 자 주기 길고 진폭 크다 요 얘기하고 올라가냐 내려가냐 상한선이냐 하한선 요 두 개만 가지고 거의 출제가 이루어졌었고 26회 때 콘주키하고요 스태그플레이션 요걸 가지고 쟁점을 삼아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좀 여기는 내용이 워낙 작아서 좀 확장을 해서 봤고요. 그 밖에 변동이 계절적 변동, 무작위 변동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거의 의미 없죠. 그래서 부동산 경기 변동 중에서 계절적 변동, 계절에 따라서 이사가 늘어나고 등등등 이런 것을 계절적 변동 아주 오래전에 나왔던 것이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대학가의 공실률이 올라가는 현상 이걸 뭐라고 한다? 계절적 변동. 그에 비해서 무작위 변동이라고 하는 거. 자,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거나 또는 확장되는 현상 이런 것을 가리켜서 무작위 변동이라고 부른다. 해서 큰 의미 없고요. 자, 두 가지 이슈만 정확히 일단 잡으십시다. 자, 불규칙적, 주기 길고 진폭 크다라고 하는 거. 올라갈 때 하한선, 내려갈 때 어떻다? 상한선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해서 이렇게 외워도 되겠다. 아까 발음이 안 좋으면 올라갈 때 하한선, 올라갈 때 하한선, 내려올 때 어떻다? 상한선 이런 식으로 해서 말을 만드셔야 돼. 올라갈 때 하한선, 내려올 때 상한선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올하내상. 여기 더 편하겠다. 편한 용어상. 올라갈 때 상한선, 내려갈 때 상한선. 올라갈 때 뭐라고요? 상한선, 하한선. 올하니까. 그럼 내려갈 때 어떻다? 상한선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해서 이렇게
두 가지가 이슈가 되고 지금 그다음에 그동안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 확장했던 게 콘주키, 자,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스태그플레이션까지 같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건 약 2년에 한 문제꼴로 출제가 되는 영역이고 만약에 이거 주면 서비스 문제로 주는 겁니다. 그냥 공짜로 맞추시라 이런 식의 문제로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거미집 이론이라고 하는 거 얘는 거의 100% 한 문제 구성하는 영역으로 볼 수가 있어요. 거미집 이론이라고 하는 거. 자, 이 거미집 이론 얘기는 자, 일단은 자, 기본 뼈대부터 볼까요? 그리고 사실 실제 문제를 풀어갈 때는 P로 정리한다. 이게 전부가 되게 됩니다. 해서 자, 거미집 이론 얘기는 원래 복잡한 얘기인데요. 우리 시험에서는 수렴형이냐, 순환형이냐, 발산형이냐 요걸 물어보는 게 논의의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수렴형이냐, 순환형이냐, 발산형이냐 요걸 물어본단 말이야. 그래서 수탄이 공탄보다 큰 뭐가 된다? 수렴형이 될 테고 그다음에 거의 요즘 문제 거의 90% 이상의 공기가 수기보다 크면 어떻다? 수렴형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그냥 기계적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탄이 공탄보다 크게 되면 수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크게 되면 수렴형이 될 테고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크게 되면 어떻다? 수렴형이 되게 된다. 해서 이게 기본 구조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탄이 공탄보다 컸을 때 공기가 수기보다 컸을 때 수렴형이 되게 된다. 그러면 수렴형의 반대가 되는 게 발산형이 되게 될 것이고 자 중간에 같아지는 걸 뭐라고 한다? 순환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근데 공부하실 때 그냥 계속 공기가 수기보다 크면 어떻다? 수렴형이 되게 된다. 거의 이 문제로 끝나요. 왜? 23회 때 수탄 공탄 얘기 물어봤거든요. 최대한 양을 늘리면 뭐가 수탄이 공탄보다 컸을 때 뭐가 된다? 수렴형이 되게 된다. 요 정도가 맥시멈이에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공기가 수기보다 컸을 때 뭐가 된다? 수렴형이 되게 된다라고 할 거 요렇게 뼈대를 잡게 됩니다. 이게 기본 중에 기본에 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 문제에서 주어지는 형태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죠.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과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을 구하시오. 논리 구조를 잘못했습니다. 자, 공급 곡선 기울기는요. 양의 값을 갖게 됩니다. 플러스예요. 그 다음에 수요 곡선 기울기는 뭐라고요? 음의 값을 간다 해서 반비례니까. 자, 요게 기본 구조가 되게 될 텐데 그냥 다 필요 없고 무조건 P로 정리한다. 자, 우리가 중고등학교 수학 공부하실 때, 요즘 초등학교가 있구나. 지금, 중고등학교에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거든요. 가로축을 뭐라고? X축이라고 표시를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세로축을 가리켜서 Y축이라고 표시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이제 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거의 Y 이퀄 이런 식으로 표시가 돼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경제론에서는 P하고 Q의 문제로 접근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무조건 P 이퀄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돼. 그래서 그냥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 얼마다,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 얼마다, 이거 거저주는 문제도 있습니다. 거저주는 문제는 그렇다 치고 무조건 P로 정리한다. 그래서 공급 함수를 이렇게 주어지게 됩니다. EQS는 마이너스 C 플러스 P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P로 정리하면 P는 EQS 플러스 10이 되게 된다. 그러면 공급 함수, 공급 QS 앞에 있는 숫자 2라고 하는 게 뭐가 된다?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 되게 된다. 그럼 똑같은 논리 구조로 QD는 500-2P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2P를 P로 정리해 주니까 이쪽 넘기고 넘기면 자, EP는 어떻게 표시를 하냐? EP는 500-QD라고 표시를 하게 된다. 그럼 P로 정리하라고 쓰니까 P는 뭐야? 250-2분의 1 QD라는 값을 갖게 된다. 그럼 이제 QD 앞에 있는 숫자가 뭐야?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절대값만 따지니까 2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름하여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 이걸 이름하여 뭐가 된다?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 만약에 이게 하나의 부동산 시장이다라고 하면 공기가 수기보다 크니까 뭐가 된다? 수렴형이 되게 된다. 반대는 발산형이 되게 된다. 그리고 혹시 숫자가 똑같으면 어떻다? 진동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해서 수렴형과 발산형과 진동형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보시는데 다 필요 없고 두 가지야. 자, 공기가 수기보다 크면 어떻다? 수렴형이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같아지면 순환형, 그 다음에
수기가 공기보다 크면 어떻다? 발산형. 그리고 다른 건 실질적으로는 별 필요 없고 이건 당연히 사람된 도리고 그 다음에 P로 정리한다. 이걸로 다 얘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료는 이제 자료를 빼놨는데 한번 관련 기출문제 하나만 가지고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29회 때 나왔던 문제. 뭐 더 이렇게 복잡스럽게 돼 있어. A 부동산 상품 시장. 그러면 무조건 뭘 해야 돼 있어? P로 정리해야 된다고. 읽어보고 자식할 것도 없어. 무조건 P로 정리해야 된다고. 그러면 여기서 나온 게 뭐야? P는 넘겨야 되죠? 마이너스 QD 플러스 100이라고 하는 거. 이게 A, 자, 부동산 시장의 수요 함수 관련한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 EQS 는 마이너스 10 플러스 P. 그러면 P는, 이걸 P로 정리하면 어떻게 돼? P는 EQS 플러스 10. 그럼 A 부동산 시장은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 얼마야? 2야.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 얼마? 1. 마이너스 Q라는 게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공기가 수기보다 크게 된다. 그래서 공기가 수기보다 크면 어떻다? 수렴형이다.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되게 복잡해 보이는 진지하게 볼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그냥 P로 정리한다. 이렇게 하시는 거야. 두 번째, 비부동산 상품 시장 QD는 마이너스 500 마이너스 2P. 그럼 얘를 넘겨줘야 되지. 그러면 2P는 어떻게 해야 돼? 2P는 500 마이너스 QD. P로 정리하게 되면 P는 250 마이너스 2분의 1 QD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3QS는 마이너스 20 플러스 6P. 그럼 6P로 정리해줘야 되죠? 6P는 얼마가 된다? 6P는 3QS 플러스 20. 이런 식의 구조가 된다. 이걸 P로 정리하면 6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P는 2분의 1 QS, 2분의 1 QS 플러스 6분의 20인가 이런 식의 값이 나온다. 뒤에 상수는 필요 없으니까 2분의 1, 2분의 1 똑같아지죠? 그럼 뭐가 된다? 이것은 순환형이 되게 된다. 그래서 수렴형과 순환형, 수렴형과 순환형 하나밖에 없네요. 답은 1번. 뒤에 얘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실제 기출문제를 풀어가실 때는요. 3개 물어보잖아요. 거의 100% 2개만 알아도 답을 맞출 수 있게 세팅해 준다고. 제발 오버하지 마시라고. 제일 공부 못하는 것들이 뭐야? 이거 가지고 세 번째 이 둘의 은밀한 관계는 뭘까? 이거까지 연구를 하신다고. 그래서 게임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게 수렴형 그 다음에 순환형 하나밖에 없거든요. 바로 요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형태의 문제가 돼요. 이게 함수로 주어지는 거. 그리고 아예 수요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나 공급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을 아예 숫자로 주는 경우가 제일 감사한 문제고, 그건 진짜 10초 안에 공기가 수기보다 크면 어떻다? 수렴형이 될 거고, 자, 수기가 공기보다 크면 자, 발산형이 될 테고, 공기 수기 똑같게 되면 어떻다? 순환형이 되게 된다라고 할 거.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거미집 이론. 얘도 거의 한 문제 무조건 나오는 주제고, 마치 그냥 이것도 그냥 다 정해져 있어. 그래서 자, 부동산 경기 변동 얘기하고요. 그래서 가장 주요한 이슈들 가겠습니다. 부동산 경기 변동, 일반 경기 변동이면서 주기 길고 진폭 크고 불규칙적이다. 요거 하나 명제 있었고요. 두 번째, 올라갈 때 하한선, 내려갈 때 다 상한선으로서 의미를 갖게 된다. 그리고 지금 공기가 수기보다 크면 어떻다? 수렴형이 되게 된다. 수기가 공기보다 크면 어떻다? 이건 발산형이 된다. 똑같으면 어떻다? 순환형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요 정도까지가 자, 지금 거미집 이론까지 설명도 30분 다음 주제 설명드립니다.